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순수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제1장 무너진 7년의 사랑.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참 오래 숨겨두고 싶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요, 지나고 보니 그때 겪었던 아픔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 백화점 CS 상담 창구에 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객 민원 전화가 이어지고 로비에서는 겨울철 난방 냄새에 손님들이 벗어놓은 패딩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이 뒤섞여 공기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졌죠. 몸은 서 있는데 마음은 늘 눌려있는, 마치 삶이 나를 꾹꾹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풋풋한 나이인데 그땐 인생 전체를 걸고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다. 7회를 만난 남자가 있었거든요. 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준 씨는 야망이 큰 남자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를 오래 했죠. 학원 다닐 돈이 없어서 밥값보다 학원비가 걱정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학원비 보태주고 시험 앞두고 밥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 아예 생활비까지 제가 부담하게 됐죠. 그 사람 집이 어려웠으니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도와주다 보면 정이 더 깊어져요. 정이 깊어지면 미래까지 함께 그리게 되고 미래를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작은 집도 둘이 살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조금 했어요. 좁은 방 2개짜리 전세였는데 벽지 새로 바르고 낡은 바닥 교체하고 할부로 혼수도 조금씩 사놨죠. 냉장고, 가스레인지, 작은 가전용품들. 그릇도 예쁘게 골라놨고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곧 성준 씨가 취업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이 컸습니다. 뭔가 함께 꾸려나가는 기분이랄까요? 그게 제겐 참 행복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대기업 최종 합격을 하던 날, 제 인생도 같이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합격 발표 나던 날 밤, 저는 축하해 주려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준 씨가 저희 집 문 앞에서 한참을 뜸 들이다 들어오더군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제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 잠깐만 앉으라고 하더니 좀 숨을 골라야 한다면서 조용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불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뗐는데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7회를 함께 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낼 줄 몰랐어요. 이유요? 그 사람이 한 말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엄마가 내 집안 얘기 들으셨대. 내 엄마가 무당이셨다고.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집안에서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하면 가정 형편이 너무 다르다고 하셔. 그래서 선자리 받아보라고 하셨어. 제 귓속에서 뭔가 쏴하며 울리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도왔던 세월, 제못 아닌 빚을 끌어안으며 함께 걸어온 길, 이 사람이 취업하기까지 보탰던 마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 짓던 냄새, 테이블 위 반찬들, 그 사람 옆에 두었던 작은 케이크까지. 그날의 공기는 모두 썩어 들어가는 냄새 같았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배신은 그저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상담실 조명은 더 새하얗게 느껴졌고 고객들 목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더 짓누르는 것 같았죠. 백화점 로비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종아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지만 그 어떤 통증보다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은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던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2장. 마음이 바닥을 치던 그 겨울. 사람 마음이 한 번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겨울에 저는 한마디로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준 씨와 헤어지고 며칠 동안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늘 똑같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조금 부은 눈, 밤새 잠을 설쳤는지 핏기 없는 볼, 그리고 억지로 바른 립밤 하나. 지하철 환기구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냄새조차 유난히 비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짠한 마음이 듭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면 항상 그렇듯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고 안에서 퍼져나오던 냄새 그 특유의 향입니다. 화장품 매장의 파우더 향, 갓 뜨거운 커피를 내리는 카페 향, 그리고 새로 들어온 패딩에서 나는 기능성 원단 냄새. 그 많은 냄새들이 제겐 죄다 압박감처럼 느껴졌어요. 상담 창구에 서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민원 전화에 목소리를 죽이고 달래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제 잘못 때문인가 싶고 제가 좀 더 친절히 했으면 욕을 안 먹었나 싶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어느 날은 고객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전화 받는 톤이 왜 이렇게 축 처졌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더 나빠지잖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슬프면 목소리가 가라앉는 건 당연한데 그조차 누군가에게 민폐가 된다고 하니 제가 사는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요. 퇴근길엔 집 근처 스낵바에서 떡볶이를 포장한 뒤 허름한 원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아프냐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사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위해 애썼던 내 시간과 마음을 잃는 게 더 아프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조금 특별한 경험이 찾아온 날. 그날도 오전부터 민원 전화로 정신이 없었어요. 백화점 1층은 연말 분위기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는 욱신거리고 발바닥은 바늘로 꾹꾹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로비로 내려와 순찰 돌던 중 제 시선 한쪽 끝에서 조그만 아이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사소한 다툼 정도였는데 아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부모의 고성까지 오가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죠. 백화점 규정상 아동 관련 사고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이게 생각보다 큰 싸움이더군요. 한 아이는 고가 로봇 피규어를 들고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 로봇을 잡아당기다 떨어뜨렸는지 부러진 로봇 부품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본 부모가 상황 판단도 못한 채 울고 있는 아이를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의 울음소리, 부모의 막말,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림. 로비 전체가 소란해졌죠.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누가 잘못했고 말고는 나중 문제다. 지금은 애부터 다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저는 뛰어들다시피 사이로 들어가 양쪽을 진정시켰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밀면 안 되는 이유, 우리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죠. 아이가 내 로봇을 갑자기 잡아당겼으니 놀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미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돼. 먼저 사과할 수 있겠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부부 고객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른이 아이를 밀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이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울리더라고요. 지금의 저에게도
누군가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아이도 부모도 고객도 모두 다치지 않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제가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부대표, 그 사람 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아이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한마디를 남기더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잘 몰랐어요. 그저 회사 간부가 상황 수습한 직원을 칭찬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3장. 조용히 다가온 낯선 인연. 그 로비 사건이 있고 난 뒤 며칠 동안 제 일상은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지하철로 출근하고 형광등 아래에서 민원 전화를 받고 점심을 먹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아주 작은 바람 같은 게 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로비에서 도현 씨가 남겼던 짧은 말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더군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듯한 그 목소리가 제 귀에서는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고객 민원 몇 건을 마무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제 자리를 지나가며 말하더군요. 지연 씨, 아까 부대표님이 지연 씨 찾으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부대표가 왜 나를 찾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내가 수습한 사건이 잘못 처리됐나? 부모 고객이 나한테 불만을 넣었나? 혹은 아이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워졌나? 사람이 한번 크게 상처를 받으면요, 모든 일이 다 나쁜 일로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팀장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건으로 저를요? 팀장님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칭찬 같던데. 칭찬. 그 말이 낯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 저를 좋게 보는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대표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차분한 여자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맞으시죠? 부대표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 하셔서요. 지금 가능하실까요? 저는 괜히 손바닥을 2번 문지르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오가는 곳에서 유독 주변 소음이 크게 느껴졌어요. 또 민원이라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로비 반대편 벤치에 도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매무새 하지만 표정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 맞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책망도 따짐도 없고 그냥 담담하고 고마운 사람의 톤이었죠. 저는 긴장을 감추려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르셨다고 해서. 도현 씨는 로비 사고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아이들 상황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조카도 많이 놀랐는데 지연 씨가 아니었으면 더 커졌을 겁니다. 그 말에 그동안 제가 가슴속 깊이 쌓아놨던 불안이 조금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치진 않았습니까? 그 말의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부모 고객들은 제가 다쳤을까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누군가 제 상태를 걱정한 적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큰일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문장을 꺼냈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 아는 사람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 말은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린 말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잃은 나이에 여의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엄마마저 떠나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었단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한 번 상처받았고 전 남자친구에게 그 이유로 또 상처받았던 제게 그런 말은 위로 같기도 하고 경계 같기도 한 묘한 감정이었죠. 그때 로비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지연아. 고개를 돌리니 성준 씨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제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묶어둔 마음이 갑자기 들썩이며 숨이 턱 막히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성준 씨가 저를 보며 도현 씨를 견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들이댄 사람처럼 질책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꿀꺽하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도현 씨는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히 저에게 시선을 두었고 성준 씨는 무슨 말을 더 하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이 이상한 인연의 시작이 단순한 오해나 질투가 아니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4장. 소문은 바람보다 먼저 퍼진다. 성준 씨를 로비에서 마주친 그날, 저는 도현 씨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억지로 미소라도 띄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기류였어요. 저와 도현 씨 사이에 잠깐 오가던 말들이 성준 씨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눈빛도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처럼 순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고 비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성준 씨는 도현 씨 옆에 서 있는 저를 마치 새로운 남자를 물색하는 여자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한때 7년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눈빛을 받으면 정말 참 서럽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도현 씨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지. 여기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 말의 숨은 뜻을 모를 만큼 제가 어리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남자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도현 씨가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지연 씨와는 업무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고객 응대 관련해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투엔 저를 향한 존중이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준 씨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끈이 제가 아니라 성준 씨 쪽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보다 더 복잡한 마음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버린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대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걸지도요. 하지만 저는 도현 씨에게 불편함이 갈까봐 작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계단을 오르는데 등 뒤로 들리는 대화가 마치 로비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성준 씨가 말했죠. 부대표님 그 직원, 개인사 때문에 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아까도 좀 그랬고요. 제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도현 씨가 남긴 말은 제 자신이 아는 저보다 훨씬 저를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 직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죠.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성준 씨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지연이가 놀라웠다고요? 그 말엔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본인이 버렸지만 저는 여전히 본인의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오만함 같은 것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센터에 복귀하니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두 명이 속닥거리며 절 보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고요. 다른 직원은 제자리 옆을 지나가며 지연 씨 요즘 분위기 좋아진 것 같던데. 이런 말을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던졌죠.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고 도는 말이라는 게 어찌나 빠른지 사람들 입에서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날 퇴근 무렵 저를 잘 따르던 직원 하나가 저녁을 챙겨주겠다며 작은 편의점 도시락을 건넸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건네며 그 직원이 한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언니, 부대표님이 언니한테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 순간 도시락 뚜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 직원은 더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아까 로비에서 언니 편 든 거 못 봤어요? 그분 진짜 냉정한 사람인데. 언니 일엔 딱 나서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떨림이 달갑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소문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연애설이겠지만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무당이었다는 이유로 상처받은 적이 있고 그걸 핑계 삼아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가난은 언제나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서 또 잘못 보일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말한 것뿐일 거야.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혼수로 사두었던 전자레인지, 냄비 세트, 식기들. 그 모든 게 방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 하지만요. 그 흔들림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땐 정확히 몰랐지만요. 제5장. 오래전의 그림자가 다시 걸어오다. 그 소문들이 백화점 전체로 퍼진 뒤 며칠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누가 저를 보는 것도 아닌데 자꾸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7년을 바쳐서 한 사람을 믿었던 그 선택,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 생긴 제 마음의 허술함, 아니면 그날 로비에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던 걸까? 고민만 깊어질 뿐 정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정 회장이라는 이름이요. 처음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대표님 모친께서 저를 잠시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실세 중 실세,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하필 저를 보자 하는 걸까? 비서실 직원은 그냥 일정 알려주는 듯한 톤으로 말했지만 제 가슴은 퉁퉁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로비 사건이 또 문제됐나? 부대표님이 날 변호해준 게 더 큰 문제였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이 몰려오니 발끝부터 손끝까지 차가워지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백화점 건물의 냄새는 늘 비슷한데 특히 고층은 공조 시스템에서 나는 특유의 차가운 공기 냄새가 더 강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늘 긴장부터 되더라고요. 응접실 문이 열리고 정중한 차림의 비서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은회색 단발머리에 간결한 주름 없는 블라우스를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더군요. 눈빛은 날카로운데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본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올리자 회장님은 오래전 기억을 되짚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모키 여사님 맞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무당이었지만 어느 동네에나 있는 틈새 점집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놀랐습니다. 회장님은 제 대답을 들으시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평생 듣게 될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날 우리 도현이를 살려준 아이가 너였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회장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20년 전 이야기를 정말 조용하게 꺼냈습니다. 꽃샘 추위가 매섭던 어느 초봄날이었다고. 그때 회장님은 평생 후계 싸움에 치여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시절이었다고. 그날은 누군가의 소개로 엄마를 찾아갔던 날이었다고. 그리고 굴다리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엄마의 점집 앞에 서 있던 어린 제가 몸을 던져 어린 도현 씨를 밀쳐냈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무릎을 크게 다치고 울었지만 도현 씨는 다치지 않았다고. 저는 제가 평생 잊고 산 기억이 그렇게 거대한 인연의 조각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 어머니가 그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 사람 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복이 더 큰 인연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을 나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말, 제가 잊고 살았던 기억, 그 모든 게 한순간 제 인생의 조각들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연 씨. 나는 당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보다 당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존중과 기억. 그걸 저는 살아오며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접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이 인연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제6장 질투와 오해, 그리고 또 다른 파도. 윤정 회장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저는 한동안 복도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둔 엄마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가 일하는 이 백화점의 주인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가슴속이 울컥하며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요. 좋은 일이 찾아오면 늘 그 반대편에서 시기와 오해가 함께 걸어오는 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를 향한 시선이 백화점 곳곳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제가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유난히 살피고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얘기들이 제가 지나가면 다시 살아나더군요. 사람들은요, 직원이 회장과 연결되었다는 말에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뒤에서 계속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 요즘 위에서 관심 많다던데. 부대표랑 사적인 얘기도 한다더라. 윗분들 어쩐지 갑자기 지연 씨 감싸던데. 저는 그 말들이 마치 내 어깨 위에 돌덩이가 하나씩 쌓이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백화점 호텔 쪽 업무 미팅 때문에 성준 씨가
도현 씨와 마주하게 된 날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팀장님을 통해 뒤늦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둘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같지만 제 인생의 큰 부분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직전이었어요. 백화점 직원 전용 통로를 지나가는데 호텔팀 여직원 2명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부대표님이 그 남자한테 뭐라 했는지 들었어? 응, 그 남자가 지연 언니 욕을 좀 했나 봐. 그래서 부대표님이 그 사람한테 정색하고 지연 씨 일은 사실과 다르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하셨대.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짧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준 씨가 내 얘기를 꺼냈다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그리고 도현 씨가 그 자리에서 저를 감싸줬다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는 저를 대변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일 테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원한 관심이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지켜지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바로 뒤에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CS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한 번 울리더군요. 보낸 사람은 성준 씨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죠.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메시지를 보낸다니. 그 메시지는 길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이상하게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와 연관돼 있다고 오해하는 듯한 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메시지가 왔죠. 도현 부대표랑 무슨 사이야? 그 사람이 왜 너한테 저러느냐고. 저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꾹 쥐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내 행복과 불행을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놔뒀던 걸까요? 그때 제 뒤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셨습니까? 돌아보니 도현 씨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예전 아는 사람이. 도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어떤 분인지 제가 본 그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본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때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예감이 스치더군요. 이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7장.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핀 작은 불빛.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만 칭찬받아도 금세씩 웃고 사랑을 받는 만큼 더 밝아지곤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가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무너지는 법이죠. 도현 씨가, 지연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 말은 저를 지켜준다는 선언 같지도 않고 호의인지 관심인지 분별되지도 않는 묘한 온도를 가진 말이었어요. 그저 오래 견뎌온 마음에 잠깐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도현 씨가 있는 층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용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혹시나 그 사람과 마주칠까 하는 묘한 긴장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아주 작은 따뜻함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렇다고 그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오래 추웠던 사람이 난로 가까이 앉았을 때 잠깐 몸에 피가 도는 정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백화점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엘리베이터 앞은 늘 북적이는데 그날은 직원 전용 복도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성준 씨였습니다. 정장 바지는 말끔했고 평소보다 조금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 옷차림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제게도 뭔가 불편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 왜 연락을 안 받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연락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 그 말이 그 사람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지연, 너 요즘 부대표랑 사적인 얘기까지 한다는 소문 있어. 그 말이 제가 발휘한 모든 인내심을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준 씨한테 설명해야 할 일, 이제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질투인지 패배감인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흔들린 건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그때 저 멀리서 도현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 씨는 상황을 직감했는지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죠. 여긴 직원들 복도입니다. 업무 외적인 일은 이 공간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성준 씨가 마치 도발하듯 말했어요. 부대표님, 회사 직원 사생활에도 관심 많으시나 보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얼굴에 아무 감정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분하게 말했죠. 저는 직원의 사생활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준 씨는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더 초라해 보이더군요. 며칠 후였습니다. 또다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전만큼 떨리진 않았지만 마음이 묘하게 침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고 윤정 회장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연 씨, 조금 괜찮아졌나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아픈 건 배신당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 말은 혹시 제 마음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당분간 우리 호텔 쪽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CS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호텔. 그건 백화점보다 훨씬 더 고급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고 평직원이 쉽게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아주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노력해서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저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 적 정말 없었습니다. 그날 응접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도현 씨에게 향하는 감정일까? 회장님께 느끼는 신뢰일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과정일까?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내 인생은 그동안 내가 알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이제 조금씩 두려움보다 설렘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제8장. 끝나지 않은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시작. 살아오면서 여러 번 느꼈지만 인생은 언제나 마무리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감정은 얽히고 설켜 한참 뒤에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저와 성준 씨, 그리고 도현 씨, 그리고 회장님. 이 네 사람 사이에 얽힌 실타래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타래의 끝을 마침내 손에 쥐게 되는 날을 그렇게 빨리 맞이하게 될 줄 몰랐어요. 호텔 프로젝트 첫 업무 회의는 호텔 3층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빨간 카펫과 넓은 창문, 무겁게 내려앉은 커튼, 웅장한 조명 아래서 저는 작은 공책 한 권에 몇 번이고 손가락을 문지르며 긴장을 가라앉혔습니다. 도현 씨가 먼저 와 있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엔 전날 밤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였던 제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 시작 몇 분 전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성준 씨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호텔 측 대기업 측 협력 업무 때문에 프로젝트 첫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업무 목적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들어선 순간 제 옆에 있는 도현 씨를 보며 묘하게 굳어지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기류를 느낀 도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시죠. 그 말투가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은데 상대의 선을 정확히 긋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말투였습니다. 회의는 시작됐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이라도 한마디 꺼내면 성준 씨는 그걸 반박하려고 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고 도현 씨는 그걸 막으려는 듯 제 의견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남자가 일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지 않는 감정 싸움을 하는 듯 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호텔 재무팀에서 들어온 자료 하나가 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고가 결혼식 패키지 계약이 예식비 상승 조정 문제로 일방 취소되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식 신청자 이름에는 성준. 그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삼키며 문서를 내려놓았지만 이미 도현 씨는 제가 어떤 글자를 본 건지 알고 있는 듯 잠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호텔 라운지에서 서류를 정리하는데 호텔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호텔 로비에서 누가 지연님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가방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장 상의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며 눈가가 붉어진 성준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결혼식 취소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잇더군요. 장모될 사람이 예식비가 갑자기 뛰었다고. 우리 쪽에서 다 감당하라더라. 우리가 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파혼당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현 씨의 어머니, 회장님.
그분은 제가 겪었던 배신을 알고 난 뒤 이 결혼식을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가 말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업보라는 건 남이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요. 성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야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 이제는 안 들어도 돼. 그 말은 그를 용서한다는 말도, 그를 원망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준 씨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누굴 보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 그리고 만나는 게 중요한 시간도 아니야. 지금은 나한테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서. 그 말 뒤에 도현 씨가 로비 계단 위에서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향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호텔 프로젝트 일로 회장님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 씨, 내가 사람 하나는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 속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어떤 계획도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현이 고집도 세고 말도 없고 겉으론 차갑지만 속은 참 따뜻한 아이예요. 지연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조용히 요동쳤습니다. 올려다본 회장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그 따뜻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워졌죠. 그날 퇴근길 호텔 앞 광장은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닿는 비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 도시의 야경이 반사되는 젖은 바닥. 그 모든 것이 마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 내리는 광장 한가운데서 도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하나만 들고 조용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부대표님, 퇴근 안 하셨어요? 그는 그저 우산을 제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늦게 나올 것 같아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 말투는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마음도 서두르지 않은 아주 조용한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서 천천히 호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깨가 살짝 맞닿을 듯 말 듯. 조용한 거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따뜻한 우산 속 온기.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아직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다 꿰맬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 걸을 준비는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 때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앞으로도 이런 날 있으면 제가 천천히 옆에서 같이 걷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불빛 하나가 아주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저를 지배하지도 않고 흔들어 놓지도 않는 그저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었죠. 그렇게 저의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